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코리안리 웨비나 강연을 맡게 된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직 중인 정광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와 또 인공지능이 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현재는 이제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직 중인데 제 박사 전공은 사실 파이낸스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에서도 세부 연구 주제는 이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쪽으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리스크에 관련된 또 모델링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뭐 사이버 리스크나 또 여기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주제로 이런 모델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ESG라는 용어로 또 많이 연결이 돼서 또 영업 환경이나 또는 이제 기업 환경에서도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죠. 사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기후 협의체 IPCC에서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5도씨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티핑 포인트로서 우리가 현재 경험해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인 자연 재난들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주 또 더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 좀 더 영구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심각해지는 와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 통제와 경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리스크가 현실 사회적 환경이나 또 영업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통해서 발현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변화하는 기후변화 리스크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또는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또 담고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후나 환경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재무, 금융, 또 리스크 관리 보험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그런 기술적이고 공학적 또는 자연과학적 내용보다는 좀 더 기업의 환경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또 대응 문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보시면은 기후변화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실제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통계적인 수치나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소위 말해서 이제 위험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의 증가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를 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재현과 시사점을 말씀드림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연재해가 많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느낌 또는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 특히 해외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열대 저기압 현상,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을 통해서 많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발생한 열대 저기압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허리케인 샌디입니다. 허리케인 샌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을 해가지고
당시 추정 손실 비용만 약 2조 정도 됐고요. 이후에 다시 추가 분석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 대략 5조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허리케인 샌디 같은 경우에는 최대 풍속이 약 초속 50m 정도의 강풍이었죠. 예, 우리 이번에 제가 아래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9월 초에 있었던 흰남노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최대 풍속이 약 50m/s 정도의 강풍을 동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었죠. 이런 열대 저기압 현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 자연재해가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고온 현상입니다. 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CNN에서 얘기하는 고온 현상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고온 현상을 통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이번 여름에 인도를 보시면 5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다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걸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텍사스에서 그렇게 겨울에 춥지 않은 텍사스 주에서 겨울 강풍, 겨울 폭풍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을 시켰는데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간접적 피해입니다. 이런 겨울 폭풍우로 통해서 급수나 전기가 공급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2차 피해, 간접적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9월 초에 발생했던 흰남노도 마찬가지였죠. 예, 태풍이 실제로 상륙했을 때는 과거에 아주 강력했던 태풍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서의 상당한 취약성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온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세계 기상 기구죠. WMO에서 2010년 이전 20년간 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반구 지역에서의 온도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심지어 저온 현상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존재를 하고 특히 이제 북반구에서의 고온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산불이나 대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자연 현상의 실제적인 피해 결과가 연결되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대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범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동성은 존재합니다만 추세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피해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부 지역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또 올해 발생한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아래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역대 최대 피해, 최장기 산불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흰남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적인 또 간접적인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산불로 인해서 원자력 재난 시스템이 마비됨으로 인해 상당한 우리 그 전력 운영에 있어서의 구멍이 발생하는 그런 피해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자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의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10년 단위로 10만 명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인명 피해 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평균치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2010년대에는 최종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의 감소가 확인이 됩니다만 1950년 이후로 상당히 극단적인 인명피해 수 증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셔도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GDP 대비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 수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990년도, 80년에서 90년 넘어갈 때 상당히 급격한 증가를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GDP가 매년 꾸준히 상승한다는 걸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절대적인 경제적 피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 모두 자연재해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간 문명사회가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뒤에 가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사례 하나를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그 연구 사례를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한반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 수준을 시계열 그래프로 좀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려본 그래프인데 소위 말해서 타임 윈도우라고 하죠. 20년 단위, 25년 단위, 30년 단위로 데이터를 쪼개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런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급격한 증가가 대형 태풍이 발생함으로써 증가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연재난에 상대적으로는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데이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의 인식도 자연재난, 기후변화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인식이 증가해야 거기에 대한 시급성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액션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정책 그리고 전략,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인식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식의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이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 포럼 또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매년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는 전 세계적인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서 2006년부터죠. 매년 초에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고 하는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보고서인데요. 왜 유용하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요 직전 연도에 가장 심각했던 리스크를 서베이를 통해서 랭킹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서베이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더 그룹 또는 이제 리스크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였고요.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 이전 10년 동안의 인식의 변화, 또 소위 말해서 그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그 변화를 한번 서베이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이 바로 환경과 관련된 또는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2009년이나 2010년만 봐도 순위에는 없었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그 랭킹의 메이저리티를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 이후에는 환경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파생 리스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이제 소위 말해서 리스크 발생 확률에 대한 랭킹이고요. 아래 그래프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의 그 피해 범위의 영향력에 대한 그래프인데 둘 다 2017년 이후에 환경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우선순위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이 리포트가 계속 발간이 되었고요. 최근 3년간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최근 3년 동안의 리스크 랭킹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2020년까지만 해도 이 직전 연도이기 때문에 사실 2019년이죠. 2019년도에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여기 보신 요 조그만 그래프입니다만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렇게 환경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최상단의 리스크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중간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2020년도에 팬데믹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빨간색 그 카테고리가 이제 사회적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요 전염병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기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프라이어리티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1년, 2022년 리포트 가운데와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가 초단기 시점, 앞으로 2년 안에 우선순위가 될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중기, 그 다음은 장기 관점에서의 리스크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 초로 넘어오니까 다시 환경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단기, 중기, 장기 할 거 없이 모두 최상위 리스크 우선순위에 지금 서베이상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계 경제 포럼이 리스크 리포트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가지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 리스크 네트워크를 보시면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도식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기후 환경과 관련된 초록색 리스크 팩터들이 굉장히 큰 사각형의 두꺼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큰 사각형이라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꺼운 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 리스크 요인과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초록색의 기후 환경 리스크들이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빨간색의 사회적 리스크들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노란색의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들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기후 환경 리스크들이 단순히 환경 기후 요인에 의해서 물리적인 피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영향력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들이 네트워크 구조화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리스크들이 이러한 기존에 분류해 놓은 리스크들을 통해서 다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개념이 바로 이제 이머징 리스크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직역하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뭔가 두드러지고 있는 리스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이머징 리스크라는 표현을 사실 업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리스크 관련된 연구들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상대적으로 클리어한 정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라게 앤 아벤 2015년 연구 논문에서 이제 이머징 리스크를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아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에는 굉장히 저명하시고 오랜 연구를 해오신 분인데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머징 리스크는 총 4가지입니다. 새롭게 생성된 리스크, 새롭게 인지된 리스크, 그다음에 위협이 증가하는 리스크, 널리 알려지고 점차 확고해지는 리스크. 이런 식으로 4가지 카테고리로 정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이머징 리스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특히 이제 비교되는 비교 집단의 리스크와 어떤 특성에서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저희 연구팀 또 제가 자체적으로 이머징 리스크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머징 리스크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더라도 인식하지 못한 또는 주목하지 못한 형태의 리스크, 정의와 분류가 모호하고 통제 및 전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상당히 불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 리스크, 예를 들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 또는 화재 리스크,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험 시장에서 담보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들과 비교했을 때 이머징 리스크가 어떤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면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2번째, 분류가 명확하지가 않다. 3번째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 4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머징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들, 기존의 모형을 활용해서 분석하고자 하더라도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런 새로운 특성들을 capture해가지고 모델링하기 위해서도 좀 더 어드밴스된 모델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들을 전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 파생되는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또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레퍼런스를 가져왔습니다. 그 아이오파라고 해서 그 유럽의 보험 감독국이죠. 거기서 2020년도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체계를 세워가지고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 대분류 리스크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는 두 가지의 리스크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급성 리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자연재난과 관련된 그 물리적 피해, 자산의 손상, 인명의 피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급성 리스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폭풍우, 홍수, 화재, 폭염, 날씨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 이벤트들이 직접적으로 자산과 인명의 손상을 발생시키는 그런 리스크들을 급성 리스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성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가 자연 현상에 어떤 영향을 줘서 그러 결과로서 발생하는 리스크 형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기온의 변화, 그다음에 해수면의 상승, 해수면 온도의 상승, 그다음에 용수 가용성의 감소, 생태 다양성의 감소, 그다음에 토지의 전반적인 생산성의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전염병의 창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성 리스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5가지 리스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 리스크, 법적 리스크, 기술적 리스크, 시장 정서 리스크, 그다음에 평판 리스크. 요 5가지는 기후 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대응과 그거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텐데 그런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전환적 리스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책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감 정책, 기후 변화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런 친환경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정책이 탄소 시장의 가격 체계에 영향을 주게 돼서 예를 들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한다거나 대체 에너지의 가격이 변동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의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화석연료 운송이 감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화석연료 운송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해상보험 시장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도 도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요 대도시에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 이런 경우에는 뭐 디젤 차량 사용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 제조회사들의 다양한 리스크 형태로 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런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가 편할 텐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정 에너지 기술의 개발 실패로 인한 시장에서의 도태 현상도 충분히 기술적 리스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정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넷제로라고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정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평판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SG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ESG에서 특히나 E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친환경적인 투자나 또는 친환경적인 사업 운영,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또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외면하는 형태, 평판이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이제 아이오파 정의에 따라서 물리적 리스크, 그다음에 전환적 리스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대분류,
기후 변화 리스크의 그 대분류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두 가지의 관점 하에서 인공지능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효과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리적 기후 변화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또는 통제하는 1.5도씨에 다다르는 데까지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환적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사회 내부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리스크의 적응,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적응해 나갈 것이냐, 소위 말해서 손실 사건 사후 관리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경감 또는 리스크 통제, 리스크 적응과 관련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활용을 우리가 뒤에 가서 좀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특히 이제 리스크 경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가지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력 시스템이나 교통 시스템, 또 산업의 전반적인 그 밸류 체인, 그리고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도시와 건축과 관련된 리스크 경감 효과, 인공지능의 리스크 경감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리스크 적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후 예측 모델. 기후 예측 모델은 당연히 리스크 경감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 분석, 사회적 적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리스크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펀더멘탈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 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뒤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이론적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라고, ERM이라고 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라는 체계를 이야기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많이 체계화를 시키죠. 제일 처음에는 리스크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번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카카오 사태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깨달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피해를 입혔지만 카카오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또 시장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사결정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크 요인을 탐지하고 파악하는 그런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다양한 부서나 계열사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해가지고 요인을 탐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그런 담당자, 전문가를 설문을 하거나 면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 리스크 요인들을 산출을 하기도 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정량적인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탐지된 리스크 요인별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생 확률, 발생 빈도, 또 발생했을 때의 영향력, 영향 범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와 분석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정량화시키는 것이죠. 세부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정량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리스크의 빈도와 심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다면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최적 관리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와 심도의 수준에 따라서 최적 리스크 관리 요인, 수단에 대한 이론적인 그 배경은 존재를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자들이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최적 수단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축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그래서 어차피 이벤트는 발생을 할 겁니다. 예, 완벽하게 리스크를 통제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비용을 아무리 무한대로 쓴다고 할지라도 이벤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게 이것의 목표고 발생했을 때 다음에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탐지, 리스크 평가 분석, 그 다음에 최적 리스크 관리 수단을 선택하는 스텝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리스크를 탐지해가지고 통계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서 리스크의 발생 빈도와 신도에 대한 정량적 판단이 섰다면 그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컬러풀한 이런 리스크 매트릭스 또는 리스크 맵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매트릭스 형태로 구현을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Y축이 이제 발생 빈도입니다. 발생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X축은 이제 피해 범위, 피해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 범위, 안전지대, 중간지대,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지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을 도식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부서별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런 리스크 요인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모 대형 금융그룹 대상으로 해서 했던 연구 과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요거는 사실 기후와 관련된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운영 리스크 또는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 연구 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스크 요인 탐지 두 번째 스텝 부분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디지털과 관련된 또는 사이버와 관련된 리스크, 손실 샘플만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준, 분류 기준들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류를 시키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분석, 각각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월 단위 또는 연 단위의 발생 빈도,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의 실제 심도, 그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심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포나 그 다음에 분류 모형,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 모형을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에 요 리스크 요인이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델링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빈도와 심도를 분석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리스크 매트릭스, 리스크 맵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버 리스크 또는 디지털 운영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위의 그래프는 이제 손실 빈도를 보여주는 매트릭스고요. 아래 보면은 손실 신도를 보여주는 매트릭스인데 저희가 총 13개의 리스크 요인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다.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주얼라이징해서 매트릭스화 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 가지고 구현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다면 이제 각각의 리스크 요인, 앞에서는 13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는데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 리스크 관리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 수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에서는 리스크 통제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리스크 금융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크 통제 기법은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거나 발생했을 때 그 규모를 줄이도록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플랜을 짠다. 그거 자체가 사실 리스크 회피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공장을 설립했다면 거기에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률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발생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최대한 최소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투자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형태의 기법들을 우리가 리스크 통제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의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재무적으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시장을 통해서 기업 보험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가지고 잉여금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리스크의 빈도와 신도에 따라서 네 가지의 섹션으로 구분해서 최적 리스크 관리 수단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심도, 저빈도의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들이 너무 많이 자주 발현되거나 아니면 발현됐을 때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리스크를 인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인수하기 위한 기준이 사실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보 가능성, 인슈러빌리티라고 해서 보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1982년 논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9가지 이 부보 가능성 평가 기준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손실 발생의 무작위성, 손실이 무작위로 발생해야지 보험 상품화가 할 수 있겠죠. 이 손실이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인수할 수가 없겠죠. 최대 가능 손실, 사건당 평균 손실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매니징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익스포저, 정보 비대칭, 보험료, 그다음에 최대 보장 수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정책이나 법적 제한 사항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안심하고 리스크를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런 9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이렇게 표에다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손실 발생의 무작위성이나 최대 보장 수준이나 공공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재난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상호 연결된 리스크의 특성, 한번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을 시키고 굉장히 그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개별 보험사 입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인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부보 가능성이 100% 만족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현상부터 시작해서 인식하고 그다음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 리스크를 경감시키거나 또 통제하거나 또 사회적 적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우리 사회적 적응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다양한 그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드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괄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 또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인간의 지능을 따라하는 그걸 통해서 분석의 결과를 인간이 분석한 것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총괄해 가지고 사실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인공지능 하에서 우리가 기계학습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패턴이나 또는 데이터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정보들 간의 관계성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기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계학습이라는 범주 안에 사실 딥러닝을 우리가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구조,
인간의 뇌신경을 유사하게 네트워크 구조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화 시킨 그런 인공신경망 기법을 우리가 총칭해서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또는 다수의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을 기계가 정의하고 그 연결성을 정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가 무엇이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인간의 개입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서 데이터의 정형화, 데이터의 클리닝 작업이 처음에 로 데이터에서 이제 이루어진 후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패턴과 관계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개입조차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변수들, 다수의 매개 변수들이 기계를 통해서 정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아까 앞에서 저희가 정의했던 리스크 경감, 기후변화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4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전력 시스템이나 이제 교통 시스템, 그 다음에 도시나 건축, 이런 내용들을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전력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전력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요인들, 에너지 원들을 정의를 한다면 3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가변적 저탄소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열 또는 이제 바람과 같이 이제 외부 요인들, 그렇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산 전력의 양이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변적 저탄소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변적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어가는 저탄소 에너지인데요. 제어가는 저탄소 에너지는 원자력이나 수력, 그 다음에 지열 발전, 지열 발전과 같이 전력 생산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출력 제어, 발전소를 통해서 출력 제어가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을 우리가 제어 가능 저탄소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화석연료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석유나 석탄과 같이 고갈이 될 수 있는, 그죠? 고갈이 될 수 있는 에너지고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가변적 저탄소 에너지, 그리고 제어가는 저탄소 에너지로 구조적인 전환,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이런 대체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의 사용으로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 저탄소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 수요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 예측 문제, 그 예측 문제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실제 에너지 공급의 스케줄링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배출 측면에서의 그 감소 효과도 충분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 거기서 메탄이 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지고 그 누출되는 부분이 어디고 왜 누출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체 화석연료 운송, 이런 운송을 최대한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 경감 요인을 우리가 인공지능의 활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죠. 뭐 특히나 기반 시설들,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도 다양한 이제 커넥티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 또는 운행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정교하게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나 아니면 운전자들의 그 운전 습관 또 루트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천들이 더 다양해지고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석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체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유 모빌리티와 같이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더 최적화시켜 가지고 특히 대도시 안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기획하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고객 분석,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최적화된 루트를 통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대중교통의 사용을 좀 더 줄이고 탄소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용의 가장 정점은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용이 사용화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내에서의 교통 량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교통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확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도시화 건축 측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건물별로 이질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건물의 연식이 어떻게 됐느냐, 또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이 이루어졌느냐, 높이가 어떻게 됐냐, 이런 다양한 이질성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는 고온 현상이 더 심해지고 겨울에는 극한적인 혹한 추위가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냉방이나 난방 시설의 활용도 더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 또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된 그런 시스템들이 건물에 내장이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 빌딩 체계가 갖춰진다면 그걸 통해서 실제로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실시간 데이터, 에너지 효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효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IoT를 활용해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도시의 모든 에너지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시 전반적인 환경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키고 그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스마트 시티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개념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그 기저에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화 건축 측면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산업의 운영 관리. 산업의 운영 관리인데 우리 전반적으로 제조 산업에서의 밸류 체인을 생각을 해보면 제품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품의 조달, 생산, 공정, 물류, 그 다음에 판매까지 이런 밸류 체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데이터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보기술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수집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산업 전반에서의 에너지 효율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공급망의 최적화,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 모델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공급망 최적화 문제에서의 수요 공급의 예측 문제도 어떤 제품이나 물품이 과다 생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판매 측면에서는 친환경 제품으로 추천 시스템이 발전이 돼가지고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더 친환경적인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리스크 경감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기후 예측, 그 리스크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기후 예측 부분은 사실 리스크 경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리스크 적응 부분에다가 기후 예측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적응이 우리가 기후변화 리스크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회적 대응도 좀 더 정교하게 구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기후 예측 부분을 이제 리스크 적응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기후 관련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활용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데이터의 양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통해서 기후 예측 모델도 좀 더 정교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모델들이 다 인공지능 모형들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층 신경망 모형, 앞에서 설명드렸던 딥러닝 모형을 활용을 해서 구름의 대류나 대기 중의 에어로졸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대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양상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로는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빙하의 녹는 속도 그리고 이런 빙하의 녹는 속도가 해수면 상승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도 인공지능 모형을 통해서 좀 더 정교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극단적 자연재해 예측 모델, 우리가 보험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타스트로프 모델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정교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기후 예측과 관련된 연구 사례,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례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을 과거 20년 정도의 태풍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다양하게 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축을 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경로를 저희가 인공지능 모형 중에 이제 클러스터링 모형을 활용을 해가지고 유형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경로를 카테고리화 시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그리고 그 태풍의 위태 요인, 좀 더 정확하게는 최대 풍속이나 최대 강수량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모형을 인공지능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양상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향후 2050년, 2100년도에 시, 군구 단위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좀 더 정교하게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앞에서 뭐 경로의 유형화나 아니면 손실 예측이나 위태 요인 예측에 대한 모델을 다 차치하고 마지막에 기후변화 양상에 대한 모델을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북태평양 지역의 북서태평양 지역을 저희가 이제 이런 격자 모형으로 그리드화 시켜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한 그 기온의 변화,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온의 변화의 그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지역, 특히나 이제 극지방 지역에서의 기온 변화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북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저온 효과, 저온 양상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 군구 단위로 2020년, 2050년, 2100년도에 손실의 변화를 예측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해안 지역 또 섬 지역에서의 손실의 크기가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이런 기후 예측 모델의 발전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리스크 적응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적응 대응 정책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태론적인 인식으로서 생물 다양성, 생태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딥러닝 기반으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생태 다양성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을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종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생태 위기 평가 모형을 인공지능 모형을 통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회복 탄력적 기반 시설, 우리가 이제 리스크 레질리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리스크가 발현이 됐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실제 회복을 어떻게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위태 요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뭐 최대 풍속이나 최대 강수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모델을 좀 더 인공지능을 통해서 향상을 시키고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그런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의 취약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좀 더 극단적인 형태의 자연재난으로부터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전략이 또 우리가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관리와 적응력의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들 이런 것들의 참고할 요인들, 기후 요인들을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을 하거나, 우리 비정형 데이터, SNS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실제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의 양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또 구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 단위의 어떤 그런 반응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지, 그 반응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식량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이거에 대한 그 위험 평가 그 모델 또는 이제 식량의 수요 공급 예측에 대한 모형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뒷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하면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리가 또 시장과 사회에서의 대응 방안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응 방안들을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그 다음에 소비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분석, 개인화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리스크가 발현됨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또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탄소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문제도 충분히 우리 또 강화학습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인공지능 관련된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탄소 정책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탄소 정책에 의해서 전력 요금, 전력 프라이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인공지능 모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ESG 투자 전략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인공지능 모형을 통해서 좀 더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향상을 또 도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 리스크와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강화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의 환경과 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육 플랫폼을 인공지능 기반 모델 기반으로 해서 구축함으로써 좀 더 비대면 환경 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발전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 경감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개별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연구자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델, 기후 예측에 대한 모델 이런 모델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기후 리스크가 단순히 공학이나 자연과학적 분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적응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다학제적으로 융합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가나 투자자 또는 선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투자, 그런 투자 환경을 또 구축을 하고 저탄소 정책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또 고민하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을 경감시키는 데 노력하는 시장이나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들, 저탄소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진 않은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모두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 공공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세 가지의 시사점을 사실은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최적 수단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수단들을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 개별 기업이나 개별 주체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의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를 우리가 비체계적 리스크, 여러분들 뭐 금융이나 재무를 배우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용어인데요. 비체계적 위험까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개별 주체나 개별 기업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 위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을 넘어서는,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정부와의 협업 관계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필요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프로그램, 우리 영어로 하면은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PP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민관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PPP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재난이나 테러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PPP 제도가 해외에서 많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발적인 리스크풀, 시장 내에서의 자발적 리스크풀을 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또 서포트를 해주는 형태, 또는 공동재보험, 공동보험의 형태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거나, 국가에서 직접 보험 상품을 제공을 하거나 국가에서 재보험 형태로 서포트를 해주는 형태의 그런 PPP 사례들을 우리가 해외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존의 리스크와 좀 다르게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학문 유형들을 우리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존의 보험 시장이나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 존재하는 그런 인력들을 넘어서 가지고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의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또 다양한 형태의 인재들을 포괄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리스크 평가 전문 기관이 거의 없죠. 예, 그런 기관들이 거의 없는데, 미국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리스크 평가 전문 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공통점은 이학과 공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 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인력들이,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그런 기관들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업 내에서 아웃사이드 인 어널리시스, 소위 말해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인사이드 아웃 어널리시스, 저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웃사이드 인과 인사이드 아웃 어널리시스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래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최고 책임자, 이런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전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액션들이 공통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ESG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상에서 기후변화 리스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자산과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리스크의 수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전략도 얼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 리스크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다양한 공공 정책들, 그런 정책들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런 의사결정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짧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현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 경감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다양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